네, 반갑습니다. 좋은 습관 연구소입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 이 책 소개를 제가 해드렸죠. 이 책, 제가 이제 좋은 습관 연구소에서 출간한 세 번째 책인데, 이 책 소개를 이제 해드렸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끝까지 해보고 싶습니다. 이 책은 번역가의 습관을 다룬 책입니다. 하지만, 번역가뿐만 아니라, 번역가처럼 뭔가 무명의 시절이 있고, 뭔가 유명해지기까지 뭔가 내공을 닦아야 되고 하는 그런 뭐 프리랜서 분들이라든가 또는 뭐 이렇게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뭔가 자기 이름과 자기 기술에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제 자기를 평가받는 그런 직종에 있는 분들이 보면은 도움될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명의 시절 어떻게 잘 견뎌야 되는지, 그리고 무명의 시절 동안 어떤 뭐 습관들을 만들고 유지해야 되는지,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내 내공을 쌓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담은 책이거든요. 이 책에 이제 20가지 습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번역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나 저 같은 저도 프리랜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독립 출판을 하고 있으니까. 저 같은 이렇게 출판을 한다거나 이런 뭔가 1인 기업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습관 위주로 이 책의 내용 일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개하는 습관은 원서 읽기 습관입니다. 원서 읽기는 누구나 다 영어 공부를 할 때 중요하게들 얘기하는 습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영어 공부는 사실 대한민국 사람 치고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서 읽기 습관을 먼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 책 내기 이전에 이제 냈던 책이지 이 책인데, 이 책에도 이제 원서 읽기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챕터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원서 읽기는 영어 공부를 하는 좋은 방법이고, 또 영어 공부를 하는 분들에게 로망 같은 거이기도 하죠. 우리 이 책에서는 원서 읽기의 시작을 어린 왕자부터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원서 읽기 시작은 어린 왕자부터. 그래서 왜 어린 왕자냐 소개를 드리면, 어린 왕자는 일단 짧습니다. 100쪽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알다시피 그림이 많죠. 그래서 읽기가 좀 쉽고 완독하기에도 쉽습니다. 두꺼운 원서를 잡고 내가 이렇게 읽어 나가다가 중도 포기한 경험도 아마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그거보다는 좀 내 수준보다, 어떻게 보면 내 어휘 실력보다 조금은 낮춰서 그렇게 책을 읽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로 입문자들이라면, 원서 읽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짧은 어린 왕자부터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 책에서 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터넷 서점을 다들 이제 많이들 이용하실 텐데, 알라딘이라는 서점이 있습니다. 알라딘이라는 서점에 가면 렉사일지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만든 어휘력 평가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어떤 책들마다 보면 렉사일 지수 레벨 얼마 이런 식의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책에서 다루고 있는 어휘의 수준과 범위를 놓고, 이 정도 어휘를 다루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정도 아이들에게 적당해 이런 식의 이제 레벨 평가들을 다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렉사일 지수를 보게 되면, 이 어린 왕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이 아니라 원어민 수준에서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서 읽기를, 어린 왕자를 무리 없이 읽어 나간다면은 내 영어 실력이 미국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영어 실력은 된다. 물론 독해서, 회화가 아니라 독해서 이제 그렇다라는 이제 의미고요. 그리고 책을 읽다 보면은 단어가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이제 어린이 동화책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가끔 읽지만, 동화책일수록 뭔가 또 낯선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의성어 같은 것도 되게 처음 보는 것들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낯선 단어들이 나올 때 사전을 펼쳐서 그걸 찾아볼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의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네가 선택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시고요. 또 평소 다른 책이나 다른 영어 전문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멈추지 말고 일단 쭉쭉쭉 읽어 나가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볼 만한 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을 선정하는 기준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내 관심 분야의 책을 선정해야 된다. 아무래도 내 관심 분야의 책이라면은 좀 더 그쪽에 대한 배경 지식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좋은 책을 고를 수 있는 어떤 안목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뭔가 책을 내가 끝까지 읽어낼 수 있는 힘이 더 생기는 거죠. 그리고 베스트셀러를, 그 관심 분야에서도 베스트셀러를 고르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긴 한데, 너무 어려워도 안 되고, 뭐 또 너무 이렇게 뭔가 무거운 책도 안 되고, 그래서 대중들이 가장 재미있게 볼 만한 책이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보기에도 가장 이제 좋은 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왕이면은 뭐 내 관심 분야의 베스트셀러에서도 이왕이면은 짧고 좀 짧은 책이 좋습니다. 특히 원서 같은 경우는 한 권을 완독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한 권을 내가 빨리 읽고 뗐다라는 그 기분을 가지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책에서도 분명히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서 읽기를 하시는 분들은 좀 짧은 책을 골라서 뭔가 일주일, 뭐 길어도 한 달 안에 한 권을 떼는 기분을 경험해 보셔야지 그 다음 책을 또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 이건 뭐 번역가로서 독해를 잘해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냥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영어를 잘하기 위한 입장에서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많은 원서를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짧은 원서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거나, 또는 이 책을 다 보고 그 다음 달에 이 책을 읽거나, 이렇게 뭐 한 달 단위로 한 권씩 떼는 그런 어떤 경험을 가져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책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되게 이제 강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서 읽기를 이제 한다 그러면 통상 뭔가 이렇게 공부하듯이 딱 책상에 정자세 딱 앉아서 책을 펴놓고, 한쪽에는 사전을 놓고, 또 한편에는 뭐 이렇게 어휘장 같은 거를 이렇게 펼쳐서 정리해 나오는, 이렇게 읽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공부하듯이 읽으면 조금 무리도 있고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 방법도 있지만, 뭐 원서라는 것도 결국은 재미있는 책 읽기의 하나이기 때문에 좀 편안한 자세에서, 뭐 소파에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원서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존을 통해서 뭔가 전자책으로 구매해서 볼 수도 있을 텐데, 뭐 전자책을 만약에 본다면은 뭐 목욕을 하면서 탕에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만큼 조금은 편안한 자세에서 내가 재미있게 읽는 방법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네. 이 책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얘기하는 두 번째 습관까지 말씀드리고 이 영상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습관은 레벨 4 정도의 글을 쓰는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제목 한번 보시고, 아니 왜 레벨 4입니까? 레벨 5도 있고 뭐 레벨 3도 있고 한데, 왜 레벨 4냐? 작가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글솜씨를 편의상 레벨 1에서 5로 이제 나눠 보겠습니다. 나눠 본다고 했을 때, 레벨 5가 이제 만렙 최고 이제 레벨이 되고, 번역가라면 뭐 이렇게 한 3 정도면은,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게 완전히 순수한 내 글을 쓴다라는 게 아니라 다른 분이 쓴 글을 내가 이제 번역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만렙까지는 아니고 레벨 3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작가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제목에서도 보신 것처럼 레벨 4는 돼야 된다. 레벨 4. 왜냐하면 번역을 하다 보면은 내 글 실력이 번역문에 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레벨 하나가 이제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글솜씨가 레벨 4는 되어야지 번역문으로서 이게 번역이 됐을 때 그 글 자체가 레벨 3 정도는 이제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레벨 4 정도의 글솜씨를 이제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작가님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많이 쓰면 된다, 많이 쓰면 된다. 이건 뭐 누구나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많이 쓴다라는 거. 근데 얼마나 많이 써야 되느냐, 이제 이게 핵심인데요. 작가님은 그런 얘기예요. 본인이 한참 쓸 때 1년 동안 쓴 글을 이렇게 쭉 이렇게 세어봤더니 하루에 대략
적어도 한 편 이상의 글을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막 피가 막 무릎에서 이제 무릎이 이렇게 다쳤나 봅니다. 그래서 피가 무릎에서 막 나고 있는데 막 아픈 거는 둘째치고 오늘 글감 하나 건졌네. 이 얘기를 어떻게 재미있게 쓸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 뭔가 이렇게 매일매일 이야기 주제 글감을 잡아서 그거를 이제 하루에 한 편씩 써낸다라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렇게 했을 때 글솜씨가 많이 이제 늘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이 책에는 Q&A 형식으로 글쓰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재미있게 더 설명을 해줍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글은 어디다 쓰는 게 좋을까요? 작가님은 얘기하세요. 블로그에 쓰라. 요즘 우리 뭐 SNS들을 많이 하시니까 짧은 글쓰기보다는 조금은 긴 글쓰기 정도를 하려면은 블로그가 이제 적당하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빈도로 쓰는 게 좋을까요? 작가님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적어도 일주일에 3번은 쓰자. 적어도 3번은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분량은 어느 정도로 쓰는 게 좋은가요? 10문장은 써야 된다. 적어도 10문장 이상은 써야 된다. 그래서 작가님이 이제 덧붙이기에 최소 이제 10문장은 써야지 그 글의 기승전결을 이제 담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따로 이렇게 페이스북에 10문장 글쓰기라는 페이지를 따로 이제 운영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10문장으로 쓴다라는 것, 뭐, 요런 이제 연습을 해보면 이제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가님은 이제 기승전결의 이야기를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최소 분량이 이제 10문장이라고 했고,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10문장 쓰기를 이렇게 하거든요. 어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또는 어떤 사건 이런 거를 10문장 안에 논리정연하게 요약한다. 저는 이제 이런 글쓰기를 조금 지향하는 스타일이라서 막 하고 싶은 얘기를 막 주저리 쓰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맥락이 막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도 막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딱 10문장에 압축시켜서 딱 쓰다 보면은 정확하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어떻게 보면은 뭔가 막 이렇게 딱 핵심만 딱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연습을 많이 하는 편인데, 뭐 그런 10문장도 있고 작가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기승전결을 만드는 10문장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많이 쓰려고 하지 말고 10문장만 글을 쓰는 것도 충분하다. 글 쓰는 훈련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마음가짐으로 글을 쓰면 좋으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작가님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말한다고 생각하고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 가끔 이제 글을 보다 보면 너무 힘이 들어가서 뭔가 막 우리 사회 어떤 뭐 우리 국민에게 막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는 이제 그런 글들도 있습니다. 물론 또 그런 목적에 맞는 글들이라면 이제 그렇게 써야 되겠지만, 글쓰기를 연습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너무 그렇게 좀 비장한 글이라든가 너무 이렇게 뭔가 많은 대중을 놓고 쓰는 것보다는 내 친구 또는 내 가족에게 그냥 들려주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조금은 가볍게 쓰는 게 훨씬 글쓰기도 재밌고 글쓰기에 대한 부담이 더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글쓰기 연습을 해보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소재는 어떻게 정합니까? 뭐든 괜찮다. 뭐든 하고 싶은 얘기. 그 다음에 글을 미리 개요를 작성하고 써야 하나요? 뭐 이런 질문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은 백지 상태로 바로 써도 무방하다. 이거는 저도 조금은 더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글쓰기 연습을 할 때 처음부터 이렇게 목차를 짜고 개요를 잡고 이렇게 글을 쓰는 것 자체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생각나는 대로 쓰다. 생각나는 대로 내가 10문장만 한번 써보자라고 생각하고 쓰고, 그거를 다시 첨삭을 하고 살을 붙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10문장이 한 단락이 이제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구조가 탄탄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백지 상태에서 무방하게 써도 상관이 없지만 그 글에서 점점 이제 살을 붙여 나가는 연습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도 아무 준비 없이 쓰려니 좀 막막한데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가님은 또 좋은 팁을 하나 주는데 마인드맵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해요. 마인드맵은 여러분들 많이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네이버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데 마인드맵이라고 검색을 해도 이렇게 많이 관련된 내용들을 보실 수 있고, 이렇게 한번 그런 그림 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동그란 항목이 있고 그 항목을 중심으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이제 가지가 쳐진. 그래서 이렇게 마인드맵을 이제 만들어 보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이야기의 어떤 포인트가 되는 어떤 특징들이 되는 소재들을 키워드로 잡고 그 키워드를 서로 연결하는 글쓰기. 그래서 빈종이나 화면의 중앙에 주제를 쓴 다음 그 주제와 관련해서 떠오르는 어떤 생각들, 그걸 이제 키워드라고 아까 제가 얘기 드렸는데, 그 키워드들을 쓰고 그 키워드들을 낳은 뭐 또 다른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붙여 나가고, 그래서 항목이 있고 그 항목에 키워드가 있고 이 키워드를 생각하게 된 또 다른 키워드가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트리를 확장해 나가다 보면은 글을 쓸 수 있는 글감 자체가 이렇게 되게 풍부해진다는 거죠. 이건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문장 한 문장 공들여 쓰는 것보다 공들여 쓰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취향대로 글을 써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 쓰고 보니까 형편이 없어서 글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많다라고 하시는데, 글은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내가 초고를 쓰다 보면 항상 다 그 글이 마음에 드는 건 아니거든요. 저기 뭐 해밍웨이라고 유명한 소설가 아시잖아요. 그 해밍웨이는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모든 초고는 쓰레기다. 그만큼 이제 글쓰기가 쉽지 않다라는 건데, 그래서 첫 글 초고를 쓰면은 그 초고가 마음에 안 드는 건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거를 계속 보완 발전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얘기들 쭉 이렇게 정리해보고 작가님의 얘기 쭉 정리를 해보면은 글솜씨를 키우려면 일단은 블로그에 써야 된다.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쓰고 최소 10문장씩은 쓰자. 그리고 조금은 부담 없이 편안하게 쓰자. 만약 이게 너무 뭔가 각이 안 산다면은 마인드맵 같은 그런 키워드 트리들을 활용을 해보자. 뭐 이런 것들이 글쓰기를 위한 이제 좋은 방법으로 이제 작가님께서 추천해준 방법입니다. 네. 여기 이제 두 번째 습관인데, 여기까지 요번 영상에서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